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2년 10개월 만에 이뤄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소식과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경기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정오 뉴스와 오후 1시 뉴스, 오후 2시 뉴스, 뉴스 리뷰를 중심으로 곽선의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월요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앞두고 강원도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이산가족 등록이 19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있었습니다. 이에 연합뉴스TV에서도 생방송으로 현장을 연결해서 실시간 관련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우선 8월 19일 뉴스 1, 2에서는 한화리조트 이산가족 등록 현장에서 취재기자 연결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 참가자를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참가자 인터뷰라는 크고 굵은 자막과 함께 기자는 속초 한화리조트 현장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 금강산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떠나는 우리 측 대상자 89명이 하루 동안 머물면서 관련 절차도 밟고 사전 교육도 받는 곳이라며 현장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6.25 때 헤어진 친형 상봉 예정이라는 자막과 함께 이수남 어르신을 모시고 실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질문은 전체적으로 누구를 뵈러 가시는지, 대상자 선정 연락받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등으로 삼형제 중에서 막내와 중간 형님이 큰 형님을 뵈러 가는 들뜨고 설렌 어르신들의 분위기가 그대로 인터뷰 영상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특히 헤어질 당시 사진을 영상에 직접 보여주면서 너무 긴 시간이 흘러 못 알아뵐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공감이 됐습니다. 8월 19일 뉴스 13에서는 문관현 연합뉴스 통일 외교 기자가 출연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루 앞두고 구체적인 상봉 일정과 우여곡절 많았던 지난 이산가족 상봉 65년의 히스토리를 대략적으로 짚어보고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는 이산가족들이 만남을 하루 앞두고 심경이 어떠할지 당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산가족 등록 절차가 진행되는데 1시간가량 이어질 방북 교육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안내해줬습니다. 이어서 이산가족이 고령화되면서 부부와 형제 자매 상봉이 줄고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의 자녀를 만나는 이른바 한 다리 건너 상봉이 많아졌다고 지적하면서 상봉 정례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설명해줬습니다. 보도 중간중간 우여곡절 이산가족 상봉 65년의 히스토리, 감탄사 연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다 등의 적절한 자막을 제시해 집중해서 시청할 수 없는 환경의 시청자들에게도 효율적으로 보도 흐름의 맥락을 연결해 짚어줬습니다. 다음으로 뉴스 14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집결 장소인 속초 한화리조트에 가족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는 현장 소식을 뉴스캐스터를 연결해 전했습니다. 현장의 웅성거림이 보도에 실시간 전달돼 우리 측 가족 89명을 비롯해 동행 가족들이 리조트 로비 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생생한 현장감이 그대로 묻어나 좋았습니다. 상봉단들의 손에는 곧 만나게 될 가족들을 위해 챙겨온 선물 보따리가 한가득이었고 미소를 머금은 표정에는 긴장과 설렘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뉴스캐스터는 상봉 등록 일정 안내와 교육 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저녁에는 이산가족 숙소에서 순회 점검과 의료 회진 등 고령자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날 버스를 타고 금강산을 향해 출발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현장감 있게 리조트 로비 영상을 전달하며 시청자로서 공감할 수 있는 멘트로 이어지는 보도라 유익했습니다. 8월 20일 월요일 저녁 뉴스 리뷰에서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환영 만찬에 대해 영상과 사진으로 이야기를 풀어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치부 이봉석 기자가 출연해 앞선 단체 상봉에서 기대와 흥분 속에 첫 만남을 가진 남북의 가족들의 절절한 사연과
북측이 주최한 환영 만찬을 통해 두 번째 만남을 이어간다는 소식을 16분가량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우선 남북 이산 가족들의 첫 만남 분위기에 대해 설명하고 이산 가족들에겐 저마다 가슴 저미는 사연이 있다며 특히 눈길을 끄는 가족들의 몇 가지 사연을 소개해줬습니다. 당일 제외한 남북 가족 중에는 전시 납북자 5가족과 국군 포로 1가족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번 특수 이산 가족 명단에 대해서도 지난 역사와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개별 상봉과 작별 상봉 등이 남아 있다며 남아있는 일정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일정은 과거와 달리 식사 시간을 포함하는 상봉 시간 연장 등에서 이산 가족들을 많이 배려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동침 등이 여전히 불가하다며 앞으로도 남북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레고 들떠 보이는 남북 이산가족 환영 만찬 관련 영상 자료들이 적당히 편집되어 기자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이어지고 다음 날 일정 등에 대해 알 수 있어 전달력이 좋았습니다.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심각한 만큼 연합뉴스TV도 상봉 정례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보도를 꾸준히 해야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무죄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난 8월 18일 토요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과 선고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홍대 누드 몰카 사건에서 여성 피고인 실형 선고에 이어 안 전 지사 사건의 이번 판결까지 여성계의 입장과 상반되는 결과가 연달아 나오면서 여성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에 연합뉴스TV에서도 관련 소식 다양한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8월 19일 일요일 뉴스 연구에서는 하루 전인 18일 서울 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 현장 소식을 요약해서 전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찬 서울 도심의 현장 영상을 배경으로 기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선고를 규탄하고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들이라며 소개하고 애초 단체는 오는 25일 끝장 집회를 기획했지만 안 전 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자 일주일 앞당겨 긴급 집회를 열었다고 현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안 전 지사를 고소했던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는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힘겨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생생한 현장음으로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요약해 전달했습니다. 관련 영상과 함께 기자는 참석자 대다수가 여성이었지만 곳곳에서 남성 참가자도 눈에 띄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광화문과 종로를 도는 총 3.4km 구간에서 행진을 진행한 뒤 다시 박물관으로 돌아와 현수막 찍기 같은 퍼포먼스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는 왼쪽 위에 안희정 무죄에 뿔난 여성들이라는 빨간 바탕의 흰 글씨 자막을 일관성 있게 계속 제시하면서 거리에 모인 여성들 등의 굵은 자막으로 전날 도심에서 있었던 규탄 집회를 효과적으로 요약해 제시했습니다. 8월 19일 뉴스10에서는 최진영 변호사가 출연해 전날 오후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선고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 전망과 미투 운동의 향방 등을 심도 있게 짚어봤습니다. 앵커는 집회 참가자는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중장년층 그리고 남성도 함께였음을 지적했고 고은 시인에 대한 미투 폭로를 했던 최영미 시인도 집회에 참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최 변호사는 김지은 씨 편지 대독 발언 내용 관련 그녀가 어떤 입장을 밝힌 건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줬습니다. 이어서 재판부의 판단이 지난 14일에 있었으니 보도 당일로 닷새째라며 당시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지은 씨의 피해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현행법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표현과 설명, 위법적 성관계가 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인지, 반대로 합법적인 성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관련 법안 논의도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관련 설명 이어갔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즉 피해자의 싫다는 의사표시를 묵살하고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성폭행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률로 어떻게 규정할지가 어려운 문제일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폭행과 협박의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다며 간접적인 폭행과 협박도 인정하겠다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15분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앵커가 질문하고 최 변호사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안희정 판결 화났다. 중장년층도 집회 참가. 김지은, 왜 내겐 묻고 안희정에겐 묻지 않았나 등의 자막이 보도에 등장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대규모 집회와 안전지사의 항소심 재판 전망과 미투 운동의 향방 등 절대 가볍지 않은 주제에 무게감 있는 보도였기에 상당히 집중해서 시청했습니다. 문제는 출연자인 최 변호사의 발언 속도가 너무 빨라 법률 전문 용어가 쏟아지는 이번 보도에서 그 주요한 흐름을 시청자로서 쫓아가기가 너무 벅찼습니다. 앞서 자막을 상세하게 열거했지만 영상 편집 시간에 한계는 있었겠지만 자막의 내용이 출연자의 발언 내용과 전혀 상관없거나 아직 발언하지 않은 내용이 먼저 등장하거나 이미 발언한 내용에 대해 자막이 뒤늦게 등장하는 등 진행자의 발언 속도와 자막이 뒤엉켜 상당히 혼란스러운 보도였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선고 관련 사회적인 여론은 앞으로도 한동안 들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안이 워낙 예민하기에 연합뉴스TV의 뉴스 보도 역시 앞으로도 조심스럽고 진지하고 신중하지만 다각도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 현행 법안이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지, 구체적인 문제 제기와 더불어 관련 시청자들의 미투 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어떻게 환기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의 김다혜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전 7시 20분에 방영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스페셜은 이 시대 우리 사회의 현상을 다양한 시각과 독특한 시선으로 짚어내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8월 19일에는 쓰레기 대란 그 후 플라스틱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문제점 등을 짚어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화면으로는 바닷속에 떠다니는 비닐, 플라스틱의 모습과 그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동물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시작됐습니다. 플라스틱은 등장 150년 만에 환경 파괴 물질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는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어 올 봄에 서울과 수도권에 있었던 재활용 쓰레기 논란을 전하며 중국발 쓰레기 대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을 56% 수입했었고 그것이 영하에서 짚어져 화두에 올라 중국은 지난해 7월 고체 폐기물 24종에 대한 수입 중단을 내렸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폐비닐 등에 대한 수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수입 중단으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가격은 폭락하여 재활용 업체들이 돈 안 되는 폐기물을 수집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재활용 쓰레기 수익성에 대해 설명을 더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다음 장면으로는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폐플라스틱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를 보여줬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하루에 발생하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은 5천여 톤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1,379톤의 옮겨진 폐플라스틱들은 모두 수작업으로 분류되는데요. 겉보기엔 비슷한 플라스틱은 색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더 나아가 소재에 따라 나뉜다고 합니다. 폐플라스틱 분리업체 직원이 PP, PE, PET 세 개의 플라스틱 소재를 설명해줬습니다. PP가 들어가요. 오늘 PP? 이렇게 분류된 플라스틱은 여러 과정을 거쳐 재활용으로 탄생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폐플라스틱 분리업체 대표가 PP 재활용 과정과 선별되어도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쓰레기로 분류되는 플라스틱에 대하여 알려줬습니다.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시면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예요? 예.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곳에 들어오는 폐플라스틱 중 15%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버려지는 쓰레기 양에 비해 매립지가 매우 부족한 상태며 버려지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줄이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플라스틱을 줄이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줄이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과대 포장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부피를 맞추고 내용물로 내용물의 부피를 줄여서 단가를 맞춘다는 게 그게 문제죠. 또한 배달과 배송업체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포장 용지의 사용은 급증했다고 전하는데요. 속도 경쟁에 앞선 기업들이 더 과한 포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포장은 점점 거대해져 외국인들을 다음으로 일본, 케냐, 프랑스 세 국가의 출신 사람들이 나와 우리나라의 이러한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고 우리나라와 세 국가가 대응하는 비닐, 플라스틱 규제가 어떻게 다른지 영상을 통해 직접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라고 하는데요. 케냐는 플라스틱 규제가 가장 엄격한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벌금이 약 4,200만 원이고 혹은 4년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강력한 규제는 아니지만 일회용 비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장해야 되는데 이거는 생분해서 자연으로 잘 분해되는. 일본은 분리배출에 시민의식이 투철하다고 하는데요. 분리수거의 설명도 상세히 적혀 있으며 1992년부터 유색 페트병 사용을 금지하였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2020년까지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과 대형마트의 비닐봉투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커피 식품 업체와 협약을 맺어 매장 내 일회용 컵을 제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없는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제로에 도전하는 홍주야 씨는 비닐 대신 비즈 왁스랩을 사용하고 플라스틱 칫솔 대신 나무로 만든 칫솔과 소금을 사용하고 집안에 있는 플라스틱을 모두 창고에 넣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용품들을 모아놓은 창고. 하지만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과 비닐 등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다 포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기업에서는 과대 포장을 하지 않고 국가에서는 이러한 과대 포장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국가의 정책으로 만들어주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은 다시 돌고 돌아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말과 함께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는데요. 김다혜 학생은 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때 어느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 유색 페트병을 제조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한계를 줄이기 위해 기업에서는 과대 포장을 줄이고 정부에서도 새로운 대책을 세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한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의 김다혜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벼랑 은폐, 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이에는 BMW 차량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 제도만으로는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인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논의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의 허찬행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무엇인지 또 이것을 확대하려는 이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지금 우리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기업이 고의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보다 훨씬 더 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즉, 국가가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금전적으로 처벌을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 등 일부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은 실제 피해의 3배를 배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여론이 들끓는 것은 BMW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입니다. 해당 자동차 제조회사의 부실한 원인 규명, 뒤늦은 사과와 리콜 등 늑장 대응과 함께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불만 여론이 고조되었습니다. 게다가 BMW 측이 2년 전 배기가스 순환장치 결함을 알고서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함께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 입증 책임을 없앴습니다. 이전에는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기업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이번 BMW 차량 화재에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언론은 잇따른 BMW 차량 화재를 신속히 알리면서 자동차 제조회사의 입장과 대응, 정부가 해당 사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시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정책적인 개선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동향을 보도하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과연 어디까지 적용을 해야 하는가, 또 적용을 할 수 있는 법 체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놓고는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적용 법 체계에 대한 입장은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BMW 차량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여 모든 제조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업의 비윤리적이며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인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를 완화하고 한도를 현행 실질적 피해액의 3배보다 더 크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기업 활동의 위축을 우려하여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정부 여당은 모든 제조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야당은 최근 문제가 발생한 자동차 제조기업에 대한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언론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언론의 시각에서 특정 입장을 강조하기보다는 정부 여당과 일부 야당의 입장에 대해 전달하는 보도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정부 여당과 야당에 대해 다소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는 보도 경향을 보였습니다. 경향신문은 19일자 고용위기가 낳은 촛불 정부의 역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환영할 만한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은 여야가 처리를 합의하였지만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 입장 때문에 정부 여당이 정책적으로 후퇴하였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관련 법안은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재계의 입장을 좀 보면요. 혹시 이게 좀 악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 점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진보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계는 정부 주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 움직임에 대해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의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계는 이번 BMW 차량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 논의가 특정 업종이 아니라 전체 제조물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가 많아져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조항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를 추가하면 모든 제조물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검토하는 배경은 BMW 회사 측이 차량 결함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제조사의 고의적 과실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리는 외국과 달리 국내에는 강력한 처벌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미국 등은 이미 오래전에 실행해 오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2011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살인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제조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은 미국에서의 강도 높은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 등과 함께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고의적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우리 언론 보도의 문제점으로는 한국 소비자를 호갱이나 보응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과 달리 기업의 과실에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법제도의 한계인데 비록 언론이 의도한 바는 아닐지라도 마치 소비자들의 문제인 것 같은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이전에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좀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있었는데요. 이제 실효성에는 좀 방안이 마련되기까지 우리 언론은 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네, 2015년 배출가스 조작으로 일명 디젤 게이트를 일으킨 폭스바겐은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소비자 1인당 우리 돈으로 약 1,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우리나라 소비자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데 그쳤었습니다. 이번 BMW사의 행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취지를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재계의 주장이나 이를 근거로 문제가 발생한 산업에 국한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되 기업이 지나친 이익 추구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어길 시 재정적으로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방향으로는 먼저 피해자 중심의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조기업의 불법적 행위 여부와 책임, 정부의 대응, 법 제도적 개선 방안도 중요하지만 1차적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장 큰 피해자인 해당 차량의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대책 관련 보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대책과 보상 관련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었으면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일부 야당의 주장처럼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갈등 중심으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입장 대립을 보도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와 확대 필요성을 보다 심층적이고 분석적으로 제시하는 언론의 역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의 허찬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